결혼 23년, 50세인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상. 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야근과 회식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소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 나 헬스장 다니려고 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23년 동안 운동이라곤 동네 마트 가는 것 외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었다. 폐경기 이후 살이 쪄서 고민이 많다고는 했지만 헬스장까지 갈 줄은 몰랐다. 갑자기 왜? 건강도 챙기고 싶고 요즘 몸이 너무 무거워. 지민이도 엄마 살 좀 빼라고 하잖아. 딸 지민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지난번에 분명히. 소연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46세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나이니까. 좋은 생각이야. 몸 관리는 해야지. 그렇게 소연이의 헬스장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운동만 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에 나가서 4시쯤 돌아왔다. 집에 와서는 샤워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운동복도 평범한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티셔츠였다. 오늘 운동 어땠어? 힘들긴 한데 개운해. 벌써 2kg 빠졌어. 실제로 소연이가 예뻐지고 있었다. 얼굴도 좀 더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23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던 아내가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변화는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됐다. 운동복이 달라졌다. 핑크색 레깅스에 몸에 딱 맞는 크롭 티셔츠. 운동화도 화려한 컬러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운동 효과를 위해서겠거니 했다. 엄마, 운동복이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0살 딸이 보기에도 이상했던 모양이다. 운동할 때는 기분이 좋아야 하잖아. 예쁜 옷 입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소연이의 대답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46세 주부가 20대처럼 꾸미는 모습이 낯설었다. 운동 시간도 길어졌다. 오후 2시에 나가서 6시가 되어야 돌아왔다. 4시간이나 운동한다는 게 신기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PT 받기 시작했어. 혼자 하니까 효과가 별로라서. PT,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얘기였다. 한 달에 4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건데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PT를 받기 시작한 후부터 소연이가 더 이상해졌다. 주말에도 헬스장에 가겠다고 했다. 23년 동안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주말에도 운동해야 해?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 PT 예약이 있어서 트레이너 스케줄이 주말에만 비어있대. 이상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렇게 바쁜가? 하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소연이가 화장을 하고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다. 운동하러 가는데 립스틱까지 바르는 게 정상인가? 향수도 뿌린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어차피 다 지워질 텐데. 여보, 운동하러 가는데 화장까지 해야 해? 헬스장에도 사람들이 많잖아. 맨 얼굴로 나가기 민망해.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23년 동안 동네 마트도 맨 얼굴로 다니던 사람이었다. 갑자기 남들 시선을 의식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건 지민이의 말이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샤워하고 있을 때 딸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왜? 운동한다고 나갔는데 운동복이 하나도 안 젖어 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요. 다른 향수. 지민이는 예민한 아이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다. 20살이 된 지금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쓰는 향수가 아니에요. 더 진하고 남자 향수 같은 냄새.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운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 향수 냄새가 묻을 수도 있지. 그런가요? 그런데 요즘 엄마가 너무 예뻐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소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3년 동안 함께 산 아내, 두 아이를 함께 키우고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텨온 동반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말없는 남자의 방식으로. 의심이 시작된 건 우연한 발견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소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거실 소파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워치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누나. 오늘 너무 예뻤어요. 누나? 사실 6세 기혼 여성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나는 잠시 멈춰섰다. 여보, 메시지 왔어. 부엌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아, 그래? 뭐라고 하는데? 그냥 운동 관련 메시지 같은데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소연이가 급하게 나와서 시계를 확인했다. 그 순간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헬스장에서 운동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야. 하지만 나는 이미 봤다. 발신자 이름이 민석쌤이었다는 것을. 헬스장에서 안내 메시지를 개인 트레이너 이름으로 보내나? 그날 밤부터 나는 다른 시각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했다. 23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매월 정리하는 가계부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눈에 띄었다. 커피빈 신논현점 15,600원 화요일 오후 3시 30분, 파스타 팩토리 강남점 42,000원 목요일 오후 5시 20분, 투썸플레이스 역삼점 18,400원 토요일 오후 4시 15분. 이상했다. 헬스장은 우리 집 근처인데 강남 쪽에서 이런 결제들이 왜 나오는가? 그리고 금액도 이상하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둘이 먹기에는 적당한 금액들이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시간이었다. 화요일 오후 3시 30분. 그때는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어야 할 시간이다. 목요일 오후 5시 20분도 마찬가지. PT 시간이라고 했는데 카페에서 뭘 했다는 건가? 나는 달력을 펼쳐놓고 소연이의 외출 일정과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봤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결제가 헬스장 가는 날에 이루어져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토요일 결제였다. 지난주 토요일, 소연이는 분명히 특별 PT가 있다며 오후에 나갔다. 그런데 역삼동에서 커피를 마셨다. 헬스장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친구 준호였다. 태준아,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어? 준호는 헬스장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무슨 일인지 목소리가 심각했다. 30분 후 준호의 치킨집에서 만났다.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형, 혹시 소연이 누나가 요즘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헬스장에서 PT 받는다고 하던데. 왜?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는 게 있어서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뭘 봤는데? 누나가 헬스장 앞에서 젊은 남자랑 계속 만나는 걸 봤어. 처음에는 트레이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게? 너무 친해 보여. 어깨 동무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같이 차 타고 어디 가는 것도 봤어. 준호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카드 결제 내역과 친구의 목격담이 일치했다. 언제 봤어?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2번,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토요일에는 아예 손잡고 걸어가더라. 토요일, 바로 역삼동 커피숍에서 결제가 나온 그날이었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잘생겼어. 나이는 30 중반쯤? 근육질이고 완전 헬스 트레이너 스타일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스마트워치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친구의 목격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했다. 형, 내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형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준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2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50세 남자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소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을 입력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인 방법들이 많았다. 카드 내역 정리, 통화 기록 확인, 사진 메타데이터 분석, GPS 이동 경로 추적.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카드 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소연이가 말한 일정과의 불일치점까지 모두 기록했다. 준호의 목격담도 메모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설명까지 상세하게 적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 메시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비록 스크린샷을 찍지는 못했지만 발신자 이름과 메시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일주일만 더 관찰해보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그때 움직이자. 23년 동안 말없이 가정을 지켜온 남자의 마지막 인내심이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관찰자가 되어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다. 전날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오늘의 관찰 계획을 세웠다. 23년 동안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소연이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였다.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가족 요금제라서 4명의로 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01083774번호로 하루 평균 78회 통화 시간 평균 1520분, 주로 오전 11시, 오후 1시, 저녁 9시 집중. 나는 이 번호를 메모해뒀다. 그리고 역추적을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패턴은 명확했다. 소연이가 헬스장에 가기 전, 가는 도중, 집에 돌아온 후 통화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화 시간이었다. 저녁 9시부터 9시 20분까지. 그 시간이면 나도 집에 있고 지민이도 있을 때다. 화장실에 간다며 나가서 전화했다는 얘기였다. 두 번째는 차량 블랙박스였다. 소연이가 쓰는 차에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주차 중에도 녹화되고 음성도 녹음된다. 퇴근 후 소연이가 요리하는 동안 차고에서 SD카드를 빼내어 확인했다. 지난 일주일간의 녹화 파일을 모두 컴퓨터로 복사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3시간 넘게 확인한 결과 결정적인 장면들을 발견했다. 화요일 오후 2시 15분 녹화분. 헬스장 주차장에서 소연이가 차에서 내리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소연이가 웃으면서 그 남자의 팔뚝을 가볍게 쳤다. 부부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녹화분. 헬스장 앞에서 소연이가 같은 남자와 함께 다른 차에 탔다. 은색 BMW였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차로 갈아탔다. 토요일 오후 3시 45분 녹화분. 이날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소연이가 헬스장 앞에서 그 남자와 만나는데 남자가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소연이가 고개를 기대는 모습까지. 23년 동안 내가 봐온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이 영상들을 모두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날짜와 시간을 파일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지민이가 나에게 온 것이다.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 소연이가 또 PT 받으러 나간 후였다. 왜? 엄마 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학생이 된 후 더 성숙해진 딸이었다. 이상한 게 뭔데? 엄마가 화장실 갈 때 폰을 두고 갔는데 메시지가 계속 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민이가 자신의 폰을 보여줬다. 스크린샷을 찍어둔 것이었다. 누나 오늘 너무 이뻤어요.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계속 누나 생각이 나요. 누나 향수 냄새가 자꾸 생각나요. 집에 와서도 계속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끓어올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발신자가 누구야? 민석쌤이에요. 엄마 트레이너인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가 정상인가요? 20살 딸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46세 기혼 여성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 스크린샷들 아빠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근데 아빠, 엄마가 정말 그냥 운동만 하는 거죠? 딸의 눈에도 의심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을 줄 수 없었다. 아직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 정리했다. 엑셀 시트에 날짜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이 완성되었다. 통화 기록 매일 78회, 총 통화 시간 월 40시간, 카드 결제 헬스장과 전혀 관련 없는 장소에서 2인분 결제, 블랙박스 영상 친밀한 스킨십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들, 메시지 내용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다.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반차를 냈다. 23년 직장 생활 중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낸 건 처음이었다. 오후 2시, 소연이가 평소처럼 헬스장에 간다며 나갔다. 나는 30분 후 차를 몰고 뒤따라갔다. 헬스장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그런데 소연이가 나오지 않았다. 헬스장 안을 확인해보니 소연이는 없었다. 오후 4시, 준호에게 전화했다. 형이 말한 그 BMW. 지금 어디 있어? 잠깐. 확인해볼게. 아, 지금 역삼동 쪽으로 가는 걸 봤어. 역삼동.
바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그 동네였다. 나는 차를 몰고 역삼동으로 향했다. 투썸플레이스 앞을 지나갈 때 은색 BMW를 발견했다. 그리고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소연이와 젊은 남자를 봤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소연이가 웃고 있었다. 23년 동안 내가 봐온 것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더 이상 증거 수집은 필요 없었다. 이제 행동할 때였다. 차 안에서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상담 예약 잡고 싶습니다. 상간자 소송 관련해서요. 23년 결혼 생활을 끝낼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 상담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더니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5% 이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메시지 스크린샷, 카드 결제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 세트네요. 김 변호사는 15년 경력의 이혼 전문가였다. 상간자 소송만 수백 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트레이너와의 관계 정도와 혼인 파탄 영향을 보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인용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명예회복이었다. 23년을 우롱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간에 합의 제한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의지를 확인하듯 바라봤다. 확실히 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23년을 바보로 만든 대가를 확실히 받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가정에서의 폭로 전략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차갑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주말을 택했다. 지민이가 집에 있고 소연이도 외출 계획이 없는 시간이었다. 토요일 저녁 8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순간이었다. 가족회의를 하고 싶다. 소연이와 지민이가 고개를 돌렸다. 23년 동안 가족회의를 제안한 적이 없던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러워했다. 무슨 일이야? 소연이가 물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들 앉아. 나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블랙박스 영상과 스크린샷들이 정리된 폴더였다. 소연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뭔데? 헬스장에서 정말 운동만 하고 있니? 순간 소연이의 표정이 굳었다.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당연히 운동하고 있지. 왜 그런 걸 물어?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켰다. 그럼 이건 뭐야?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헬스장 주차장에서 소연이가 젊은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냥 트레이너와 이런 식으로 스킨십해?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남자가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장면이었다. 지민이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민아. 이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 나는 다음 증거를 보여줬다. 그럼 이 메시지들도 오해야? 지민이가 찍어둔 스크린샷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누나 너무 이뻤어요. 계속 누나 생각이 나요. 누나, 향수 냄새가 자꾸 생각나요.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이것도 그냥 친한 동생이 보내는 메시지야? 소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건? 카드 결제 내역을 보여줬다. 헬스장과 전혀 관련 없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의 2인 결제 기록들이었다. PT 받는다고 나가서 강남에서 데이트했어?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한 달간 특정 번호와 주고받은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었다. 하루에 78번씩 통화하는 트레이너가 어디 있어? 소연이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2달 전부터. 몇 번이나 만났어? 일주일에 2~3번. 어디까지 했어? 태준아, 제발. 지민이 앞에서. 지민이도 알 권리가 있어. 엄마가 뭘 했는지. 지민이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 책임지셨는데 딸마저 등을 돌리자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바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다.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내가 23년 동안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알아. 하지만 정서적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게 정서적 지원이 아니야? 소연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 너만 만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이미 조사 다 끝났어. 헬스장 기혼 여성회원 3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 너는 그냥 ATM기 중 하나였던 거야. 소연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끝났어. 내일부터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할 거야. 태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23년이 한 번이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할 말은 다 했다. 참고로 그 트레이너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 걸었어. 3천만 원. 앞으로 6개월 동안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소연이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지민이가 내 옆으로 왔다. 아빠, 잘하셨어요. 이런 건 확실히 매듭지어야 해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친정으로 갔다.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23년 동안 쌓인 분노가 이제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김 변호사가 말한 대로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트레이너 최민석과 직접 마주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피고는 원고 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최민석이 더듬거렸다. 그냥 친한 누나였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그럼 이 메시지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민이가 찍어둔 스크린샷들이 법정 모니터에 나타났다. 누나 너무 이뻤어요. 계속 누나 생각이 나요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이것도 단순한 친분 표현입니까? 최민석이 대답하지 못했다. 더 결정적인 건 내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였다. 헬스장 관계자를 통해 최민석이 다른 기혼 여성 회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피고는 상습적으로 기혼 여성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사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최민석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고 최민석은 원고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액 3천만 원 중 2,800만 원이 인용된 것이다. 거의 만액에 가까운 승소였다. 법정을 나서면서 최민석이 나에게 다가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판결 후 최민석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준호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헬스장에서 즉시 해고당했다. 기혼 여성들과의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다른 헬스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서 고객을 구하기 어려웠다.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던데 35세에 시급받으며 살고 있어. 준호의 말에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들었다. 내 23년을 망가뜨린 대가치고는 너무 허망한 결말이었다. 소연이와의 이혼 절차는 위자료 소송보다 더 빨리 끝났다. 소연이 측에서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했다. 소연이의 외도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였기 때문에 7대3으로 분할받았다. 집과 예금 대부분이 내 몫이 되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지민이가 이혼 확정 판결 후 말했다.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다.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데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죠. 대학생이 된 딸의 말이 의젓했다. 소연이는 이혼 후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니 중간에는 애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에는 체념한 표정이었다.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 만남에서 소연이가 물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다. 이미 끝났어. 23년 전에 시작했던 것도 끝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안해. 뒤늦은 사과였지만 이미 의미가 없었다. 용서는 배신하기 전에 받는 것이다. 소연이는 친정으로 내려갔다. 작은 동네 미용실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46세에 다시 직장인이 된 것이다. 예전처럼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이혼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다. 2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이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배신당할 위험도 없었다. 지민이와 둘이 사는 집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만의 조용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다. 아빠, 요즘 표정이 훨씬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말했다.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딸의 말이 맞았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졌다. 23년 동안 내재되어 있던 불안감이 사라진 것이다. 직장에서도 달라졌다. 동료들이 내 변화를 눈치챘다. 부장님, 요즘 뭔가 당당해 보이시네요. 당당함, 그게 맞는 표현이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나는 정당하게 대응했을 뿐이었다.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다. 50세에 시작한 등산이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편안했다. 어느 날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등산 동호회 회원을 만났다. 형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법대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참고 넘어가면 계속 반복돼요. 어디선가는 선을 그어야 해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렸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다. 형님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최근에는 재혼에 대한 주변의 권유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생각이 없다. 지민이와 둘이 사는 현재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좋은 분 만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지민이의 배려가 고마웠다. 오늘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회사에 가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딸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은 이제 알고 있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태성 씨, 이번 주말에 예빈이 좀 봐줄 수 있어요? 학교 엄마들이랑 1박 2일로 펜션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내게 미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사실 주말엔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결혼 13년 차. 나는 미연의 표정 변화를 읽는데 능숙했다. 요즘 그녀의 눈에선 활기가 사라진 듯했다. 전업주부로 하루 종일 집안일과 예빈이 뒷바라지에 지쳤을 테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 다녀와. 예빈이랑 나 둘이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미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예빈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꽤 활발한 편이었다. 사교성이 좋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라 학교 행사 때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이서연이라는 학부모와 가깝게 지냈다. 이서연은 이혼한 싱글맘으로 최근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미연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쉬고 싶어서.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이 편하게 힐링하고 올게요. 미연의 말에 무심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예빈이와 저녁을 먹는데 문득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13년 동안 미연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빠, 엄마 여행 가는 거 진짜 좋겠다. 나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 예빈이의 순진한 목소리에 잡생각을 털어냈다. 아이가 우유를 마시며 내게 웃는 모습이 평온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을 했다.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척했지만 실은 미연이 여행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여행 당일 미연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꽤 신경 쓴 듯했다. 평소 집에서는 대충 입던 그녀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낯설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그녀의 눈빛에 설렘이 묻어났다. 엄마 예뻐요? 예빈이가 물었다. 그럼 엄마 오늘 특별히 더 예쁘네.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신경 좀 썼어요. 맨날 운동복만 입고 다니니까 가끔은 여자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미연의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찌릿했다. 여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단순한 의미였을까? 그녀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일과 가정에 치여 지내며 어쩌면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차에 짐을 싣는 미연에게 조심히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고 미연은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이가 남자친구도 저녁에 잠깐 들를 거래요. 다른 엄마들도 있으니까 괜찮겠죠?
미연의 말에 순간 날카로운 의심이 스쳤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학부모 5명이 함께 가는 여행에 무슨 일이 있겠나. 게다가 미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알던 미연은 그래, 즐겁게 다녀와. 전화할게.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예빈이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연에게서 온 사진 한 장. 엄마들이 모여 건배하는 모습과 함께 언니들이랑 신나게 놀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웃으며 잘 지내. 우린 피자 시켜 먹었어 라고 답장했다. 그날 밤 예빈이를 재운 후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연의 프로필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잘 자, 사랑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마도 즐겁게 수다를 떨다 잠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도 침대에 누웠다. 그때만 해도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안개 낀 펜션의 어둠 속에서 내가 알던 미연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밤 10시 32분이었다.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 예빈이를 깨워 아침을 챙겨주며 미연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걸렸지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그날 밤의 진실은 후에 조각조각 밝혀졌다. 미연이 나중에 눈물로 고백한 바에 따르면 펜션에 도착한 학부모들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여행을 즐겼다. 오후 내내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엔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문제는 해가 지고 술이 오가면서 시작됐다. 서연의 남자친구 박현규가 와인과 양주를 한 아름 들고 도착한 것이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연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들은 그날 밤 5명의 엄마들과 서연의 남자친구 박현규는 거실에 둘러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진실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자리에서 30 후반의 기혼 여성들은 마치 대학생처럼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와인 3잔이 넘어가면서 그녀의 이성도 함께 무너졌다. 한 엄마가 남편 외에 설레게 하는 남자가 있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레 현규에게로 향했다. 39세의 현규는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깊었다.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직장과 육아에 지친 미연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다들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건 새벽 1시쯤이었어요. 미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와 현규, 그리고 서연만 거실에 남았다.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미연이 후에 떨면서 고백한 바로는 현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술 한 잔 더 할래요? 라는 말과 함께 손이 스쳤고 시선이 마주쳤다. 13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미연의 가슴에 이상한 떨림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새벽 2시 다른 엄마들이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든 사이 미연과 현규는 펜션 2층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미연은 그저 술에 취했다고 변명했지만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고 예빈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우리 가족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모든 순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결과뿐이다. 미연과 현규는 그날 밤 선을 넘었다. 단 한 번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정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펜션의 특성상 그들의 행동이 완벽히 비밀로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펜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현규와 복도에서 마주쳤고 서둘러 눈길을 피했다고 한다. 뭔가 말하려는 현규를 뒤로하고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다른 엄마들과 함께 펜션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예빈이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도 어딘가 공허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저 여행 후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다. 엄마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을 때 미연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문득 예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엄마, 왜 손가락에 반지 없어? 순간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사라진 것을 나는 그제야 발견했다. 미연은 허둥지둥 설명했다. 아, 씻다가 뺐는데
펜션에 두고 온 것 같아. 친구한테 연락해서 찾아볼게. 그날 밤부터 우리 집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다.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부터 미연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다. 학부모 모임에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서연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행동은 이상했지만 나는 직장 일에 몰두하느라 그 변화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중 미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잠시 표시된 발신자 이름은 박형규였다. 미연은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업무상 연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 순간을 향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니까. 미연이 몰랐던 사실 하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펜션의 어둠 속에서 한 학부모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미 그들의 모습을 담아두고 있었다. 미연의 여행 후 3주째 되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자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김태성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예빈이 친구 서연이 엄마 최지영입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이는 예빈이의 같은 반 친구였지만 그 엄마와 내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다.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태성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가슴 한편이 불길하게 조여들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내분, 최미연님 맞으시죠? 혹시 3주 전 엄마들 펜션 여행에 대해 들으셨나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여행에 대해 미연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내가 물어볼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돌렸다. 네, 들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긴 침묵 후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저도 그 여행에 있었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그날 밤 아내분이 한 남자분과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서연이 남자친구랑.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13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미연이 다른 남자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간신히 물었다. 네, 사진이 있어요. 다른 엄마가 찍은 건데 저한테 보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이 아내분에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잠시 후 내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깜깜한 펜션 복도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미연과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남자의 모습. 둘은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진 속 미연은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취기에 찬 얼굴로 남자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서서 나는 폰을 꽉 움켜쥐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배신감, 분노,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정말 확실한가요? 네, 죄송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다면 알고 싶을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한 장으로 가득 찼다. 퇴근 시간이 되자 상사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일찍 회사를 나왔다.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한강변을 한참 걸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에선 미연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데이트,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 예빈이 출산 후 함께 아기를 안고 눈물 흘리던 순간,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예빈이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 예빈이의 순수한 웃음이 가슴을 찔렀다. 나와 미연이 만든 소중한 생명.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침착해야 했다. 미연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에 배신감이 더 커졌다. 식사를 마친 후
예빈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자 미연에게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연은 눈빛이 흔들리더니 살짝 긴장한 듯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순간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 공포가 어렸다. 이건 설명해봐. 펜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미연은 처음엔 부인했다. 아니야. 그냥 술에 취해서 그 사람이 부축해준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사진 찍은 사람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미연은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하루뿐이었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는 변명. 단 한 번의 실수라는 말. 내게 얘기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후회.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13년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았다. 한 번뿐이었어. 내가 무너졌어. 그 후로 현규 씨를 본 적도 없어. 미연의 눈물 어린 고백에도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텅 빈 감정이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흔들렸다. 예빈이는 어쩌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빈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미연은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옆방에서는 미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위로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은 복수심과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칠 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아침, 예빈이가 일어나기 전 미연에게 말했다. 당분간은 예빈이 앞에서 평소처럼 지내자.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 미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다. 단 하룻밤의 실수가 우리 가족의 13년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간 우리 집은 얼음장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와 미연은 예빈이 앞에서만큼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지만 식탁에 함께 앉아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 밤이면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출근 시간은 일부러 앞당겼다. 미연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했다. 어느 저녁 예빈이가 숙제를 하다 불쑥 물었다. 엄마랑 아빠, 요즘 왜 그래? 싸웠어? 식탁에서 접시를 닦던 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을 미루고 있었다. 11살 예빈이의 눈빛에는 어른의 눈치를 살피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괜찮아, 예빈아. 어른들은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 내 말에 예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의 날카로운 직감을 속이기엔 우리의 연기가 너무 서툴렀다. 그날 밤, 예빈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미연과 마주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예빈이도 눈치채기 시작했어. 미연은 눈물로 부어오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엔 여전히 결혼 반지가 없었다. 펜션에 두고 왔다던 그 반지는 아마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갈게. 예빈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 미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한 듯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남은 건 예빈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다음 날, 미연은 예빈이가 학교에 간 사이 짐을 챙겼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만 캐리어에 담았다. 그녀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간다고 했다. 예빈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현관에 서서 미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엄마가 할머니를 간병해야 해서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할게.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예빈이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아이의 베개를 껴안고 있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녀는 예빈이의 엄마였다. 그날 저녁 예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엄마가 잠시 돌봐드려야 한다고. 예빈이는 처음엔 얼빠진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얼마나 있다 와? 예빈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차갔다. 11살 소녀의 세계에서 엄마의 부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약속할게. 미연은 예빈이를 꼭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미연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다. 예빈이는 밤마다 엄마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만지작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상실감이 가득했지만 나는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예빈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책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 걱정되어 문을 열자 예빈이는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예빈아, 무슨 일 있었어? 내 물음에 예빈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 엄마가 그랬대. 우리 엄마가 나쁜 짓 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이미 미연의 외도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모양이다. 서연이 엄마 최지영은 내게 사진을 보내준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을지 모른다. 예빈이를 꼭 안아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할머니 병간호하러 간 거잖아. 예빈이의 분노 섞인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11살 아이에게 부모의 외도와 배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거짓말로 아이를 달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건 오해야. 어른들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야. 서연이 말은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예빈이를 재운 후 미연에게 전화했다. 아이에게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어떻게? 예빈이한테 이런 상처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됐다는 알림이었다.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단체방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 예빈이 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펜션에서 찍힌 미연과 박현규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불륜녀와 그 상간자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은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비난으로 가득했다. 미연의 신상 정보까지 드러나 있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나를 보자 급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렀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점심시간 동료가 조심스레 내게 다가왔다. 요즘 SNS에 펜션 불륜 사건 봤어? 혹시? 그게 말을 끝맺지 못하는 동료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문은 이제 회사까지 퍼진 것이다. 사건의 주인공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나 역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예빈이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예빈이는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노트에는 엄마 미워. 다 거짓말이야. 라는 글씨가 날카롭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미연과 박현규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 나와 예빈이의 명예를 되찾고 이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퇴근 후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는 증거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같이 진행하시겠어요? 상간자 소송. 생소한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아내를 유혹한 박현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백한 증거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액은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이라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미연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박현규에게도 상간자 소송 서류가 전달됐다. 둘 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으나 사진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예빈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등교를 거부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아이의 노트에는 엄마가 돌아왔으면 이라는 글귀와 함께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는 모순된 문장들이 가득했다. 결국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예빈이는 심각한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어요.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상담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아내의 실수가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예빈이는 주 2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나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됐다. 법원의 첫 변론기일. 미연과 박형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섰다. 미연의 얼굴은 헬쑥했고 박형규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주변에서 매장된 상태였다. 박형규는 여자친구였던 서연과 헤어졌고 일하던 회사에서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사직 당했다고 했다. 미연 역시 학부모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에 결국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피고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신다고요? 판사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규 측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한 것이다. 굳이 법정 다툼을 길게 이어갈 필요가 없어 보였다.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을 끌면 예빈이만 더 상처받을 테니 합의가 이루어진 날 법원 복도에서 미연과 마주쳤다. 너긋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예빈이 어떻게 지내? 상담받고 있어. 내가 끼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태성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평생 후회해도 모자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됐다. 미연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양육권과 재산 문제에서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린 순간 13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예빈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 상담 치료 덕분에 아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미연은 간간히 예빈이와 만남을 가졌고 명절에는 짧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졸업식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미연과 눈이 마주쳤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예빈이의 졸업을 지켜봤다. 행사가 끝난 후 예빈이는 내게 달려왔다. 아빠, 사진 찍어요.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예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엄마랑도 사진 찍어도 돼요? 순간 가슴이 저렸다. 예빈이의 눈에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졸업하는 날인데. 멀리서 미연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인사를 나눴다. 예빈이는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날카로운 감정은 무딘 통증으로 변해 있었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 미연이 내게 다가왔다. 태성 씨,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 앉은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위자료 받은 돈으로 예빈이 대학 학자금 적금 들었어요. 그것밖에 해줄 게 없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홀로 살고 있다고 했다. 펜션 불륜 사건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미연의 말에 갑자기 물었다. 후회해? 매일, 매 순간 후회해요. 우리 가족을 잃은 것, 예빈이에게 상처 준 것,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예요. 그 순간 문득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펜션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가족으로 함께 있었을까? 카페를 나와 각자의 차로 향하면서 뒤돌아보니 미연이 서 있었다. 멀어지는 예빈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법적 복수는 완료됐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다. 차에 타서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혼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있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에야 우리는 모두 펜션, 그날 밤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